이렇게 보고해도 되죠? 보고하면 안 되나? 좀 부자연스러운가? 뭐 보고해도 돼요. 보고해도 뭐 되죠. 안 되는 거 하나도 없어. 자연 우리는 우리가 이상하면 다시 찍으면 되는 되니까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인사드렸는데 오늘 진행을 맡으셨습니다. 방영민 선생님이 계속 하시다가 오늘은 제가 임시 진행을 한번 진행에 욕심을 내시더라고요. 맡아보려고. 네. 오늘은 그 가톨릭 평론 24호 11월 12월호에 있는 그 한 꼭지인데요. 그 프랑스 혁명과 종교의 관계를 직접 쓰신 그 필자를 초대했습니다. 와. 인사해 주시죠. 예.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가톨릭 평론에 연재했던 조현진이라고 합니다. 와, 조현진 짱, 조현진 짱. 네, 그 지난번에 박문수 선생님도 한번 초대를 했고 오늘 그 프랑스 혁명과 종교의 관계 1년 동안 쭉 연재하신 거에 이제 마지막 원고를 쓰신 건데 요 어떤 내용으로 이번 원고를 그 작성하셨는지 짧게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 잠깐 갖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프랑스 혁명하고 이제 가톨릭 교회, 특히 종교지만 가톨릭 교회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네. 너무 관계가 너무 이 적대적으로 너무 이게 해석을 했다는 생각에서 그걸 좀 다시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의 목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성격 그리고 이렇게 평가 이런 부분에서 좀 새롭게 보자는 취지에서 연재를 하게 됐고, 일단 프랑스 혁명을 이제 너무 반종교적으로 네. 이제 이해하고 이때까지 해석하고. 그 목적 프랑스 혁명의 목적 자체가 이제 종교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거다라는 그런 어떤 인식이라든지 평가에 대해서 그 당시에 사제들이 프랑스 혁명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성직자와 그레고르 같은 이제 신부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프랑스 인권 선언에도 이제 공헌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들어가지고 이제 프랑스 혁명이 반종교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그리스도교의 영향을 받았고 거기서 기여한 측면도 있었다. 그다음에 그런 측면을 이제 보여주려고 했고, 또 하나 보여주려고 했던 거는 뭐냐면은 이제 프랑스 혁명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 네. 프랑스 혁명을 기존에는 너무 이제 자코뱅이라는 그런 어떤 정파 중심으로 프랑스 혁명이 이제 서술되었었는데, 그걸 통해서 너무 이제 프랑스 혁명의 어떤 이 흑역사라고 할 수 있는 측면들이, 그다음에 그 실패와 관련될 수밖에 없었던 측면들이 너무 이렇게 가려졌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측면이 바로 이제 비그리스도교화 운동하고 그다음에 방대 전쟁 같은 건데, 그게 이제 비그리스도교화 운동은 이제 종교 자체를 그리스도교를 완전히 이제 말살시키고 새로운 시민 종교로 대체하려고 했던 거고요. 뭐 이성 숭배라든지 숭배교라든지 그런 것 같은 걸로 대체하려고 했던 거고, 방대 전쟁은 일종의 방대 지방에서 이제 가톨릭 신자들을 중심으로 했던 일종의 이제 어떤 거의 준내전에 준하는 어떤 그 시민 폭동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항쟁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내전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이제 사건이었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 프랑스 혁명이 너무 이제 이게 개인의 어떤 종교적 자유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너무 인위적으로 통제하고 그거를 바꾸려고 함으로써 오히려 혁명에 되게 실패하는데 되게 큰 영향을 끼쳤다는 걸 이제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그러면 네. 인본주의, 휴머니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그게 그 앞에 있는 신본주의에 대한 적대적인 걸 너무 드러내다 보니까 오히려 더 강압적이고 독재적이었다. 그런 건가요? 예, 뭐 그런 측면이 있죠. 신중심적인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세계관에서부터 인간 중심적인 걸로 이제 완전히 바꾸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자리가 바뀌었는데 오히려 그 강권은 그대로 남은 거죠. 앞에서의 어떤 문제점들이 그대로 전도된 형태로 드러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교회가 프랑스 혁명에서 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배운 점, 뭘 배웠을까? 배우지 못한 점. 뭘 못 배웠을까? 그런데 그 질문이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회가 배운 점, 뭐 배운 점이 예, 있다면 예. 그런 것과 그다음에 현재의 교회의 관점을 좀 나눠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당시의 교회는 배운 게 없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는 밀렸구나. 너무나 이게 기득권층이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되게 무서웠겠다. 무서웠을 뿐만 아니라 이제 불경스럽게 느껴졌겠죠. 네. 이제 불경스럽게 느껴졌을 테니까 수세적으로 그냥 막는데 급급했고 이거에 대해서 단죄하는데 급급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뭐 배운 점이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그거는 상당히 오래 기간 동안 갔다고 생각해요. 그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제 사실 가톨릭 교회가 이제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혁명파로부터 지키려고 했던 게 종교의 자유잖아요. 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인데 그 종교의 자유는 사실은 그러면 누구한테나 다 인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종교의 자유를 가톨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는 1965년에 바티칸 공회 이후에 그 가서야 인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 전, 그 프랑스 혁명이 있고 나서 바티칸 공회까지면 시간이 거의 200년 조금 못 되게 그냥 시간이 그렇게 흐른 건데.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정식 교회고 네. 그 개도교회의 철저하게 틀 안에서 있었던 그런 평가라면 그 바깥이나 그 언저리에서 이제 있었던 시도들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프랑스 혁명을 이제 1790년대 말에 이제 끝났다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나폴레옹이 집권하면서 끝났다고 했을 때 그렇게 기준으로 삼는다면은 그 이후에 뭐 제가 여기서 글에 썼었던 것처럼 뭐 라무네라든지 오전함이라든지 그런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교 가톨릭과 그리스도교의 어떤 사상적인 쇄신이라든지 이론적 쇄신 같은 걸 통해서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것들 그런 시도 그다음에 가톨릭 사회 경제학자들의 시도라든지 그래서 사회 문제라는 것을 가톨릭의 사회 문제라는 걸 단순하게 신학적이거나 윤리적으로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뭐 자선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그걸 좀 사회 문제로 보면서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분석적인 틀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고 그런 시도들이 또 가톨릭 사회경제학의 시도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론적인 시도로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시도뿐만 아니라 실천적으로도 있었죠. 실천적으로도 있었는데 뭐 그 오전함 같은 경우는 그 만들었지 않습니까? 빈첸시오 회를 만들었고 거기 주도적으로 했고 그걸 통해서 또 정치적으로도 선거에 나갔거든요. 그래서 오전함 같은 경우는 뭐 그리스도교 민주주의 어떤 사상적인 원천을 제시했다고 평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기존에 뭐 일방적인 정교 분리라든지 그런 원칙에서 벗어나고 어떻게 종교가 공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여기서 공적이라는 건 특히 정치적인 어떤 공간에서 참여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얘기를 한 거니까요. 그런 거는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 혁명 당시에 그 성직자들의 신분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주교들 같은 경우는 다 귀족 출신들이고 사제들은 이제 평민 출신이 많고 이제 거기 신분 관계가 교회 성직이 제도 안에도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된 측면이 있었고 이제 그거에 막 동의를 못하는 주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나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교회 안에 그런 성직자들의 신분 안에서도 조금 변동이 영향이 꽤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완전 골품제도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삼부회가 그 당시 있었잖아요. 삼부회 일종의 신분제 의회인데 거기에서 이제 성직자가 하나의 어떤 그런 위치를 할당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성직자층 안에는 이제 주교도 있었고 그냥 신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지위마다 귀족 출신은 상당히 주교가 많이 차지했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뭐 신부라든지 그냥 평사자 같은 그냥 일반 사자 같은 경우는 평민이 평민 주교가 출신이 되기는 엄청 어려웠겠네요. 그냥 귀족이 아닌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뭐 거의 그 당시 통계를 보면은 소득도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본당 신부하고 그다음에 그 보좌 신부도 그렇고 지역이 또 어디냐에 따라서 소득 격차가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또 프랑스 혁명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태도 같은 것들도 상당히 좀 다르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프랑스 혁명과 종교가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글의 요지인데 이 글에서 특히 조금 이렇게 이 혁명하고 이 천주교 관계에서 조금 주장하고 싶었던 게 핵심적으로 어떤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으셨던 거죠? 뭐 오늘날에 있어서요. 오늘날 현대적인 일단 관점에서 이 혁명 당시의 그 당시에 문제도 하나를 얘기를 해주시고 예, 예. 그다음에 오늘날 그 관계를 좀 보면서 예. 그 종교가 요즘 오늘날도 사실 이제 개혁 아재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한국 사회에서도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개혁의 걸림돌이 이제 또 개신교, 천주교 포함해서 이 태극기 부대들도 꽤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그런 사회의 어떤 진보, 성장에 있어서 조금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프랑스 혁명의 어떤 과정에서 조금 뭐 단초가 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런 얘기도 같이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좀 공부를 하면서 그레고아라는 신부를 알게 됐고 그걸 통해서 이제 좀 약간 자료를 조사하려고 이제 가톨릭 쪽의 자료를 좀 봤어요. 그랬더니 다 이 사람들은 거의 단죄받을 대상이라고 이렇게 그런 식의 부정적인 평가 일색으로 다 자료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그레고라의 신부 같은 경우는 이제 89년에 그 팡테온에 안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팡테온에 안장된다는 것은 프랑스 역사에서 프랑스 혁명에 대한 공헌을 공식적으로 역사적으로 인정받은 거거든요. 근데 세속적인 그런 역사적인 평가에서는 프랑스 혁명의 1등 공헌자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정작 가톨릭에서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책에서는 이 사람은 별로 이렇게 교회 입장에서는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제 평가가 되고 있다는 거. 그 괴리가 이제 되게 심각하다고 느꼈고. 그 프랑스 혁명에 대한 별로 언급이 없으니까 언급 자체가 아니 근데 평신도 입장에선 다른 사람도 모르는데요. 그 사람만 모르는 거 아닌데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모르는 거 몰라서는 안 되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광고를 해야 되는 게 아닌다는 생각이었어요. 혁명의 동참은? 왜냐하면 혁명의 동참에서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인권 사상이 오늘날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레고아르 신부 얘기하다 보니까 안중근 의사가 생각이 나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단죄했다가 인정을 안 했다가 대중적으로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이제 브랜드만 갖고 오는 모양새를 딱 취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레고아르 신부는 대중적으로 확산되기 좀 어렵겠는데요. 일단 이름 어렵고. 아니 우리한테 어려운 거지. 프랑스에서는 어떤지 모르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그 질문했던 것 중에서 지금 이제 혁명 당시에 오늘날 종교 모습이 꼭 혁명 당시에 그렇게 막 반동 모습은 아니지만 그런 측면이 꽤 이제 우리 한국 사회도 있기 때문에 오늘날 종교가 그 사회 안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그럴까요? 그 부분으로 좀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교랑 시민사회가 적대적이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제하고 가는 거죠? 그렇죠. 요즘 하도 욕을 먹으니까. 같이. 일단 그 오늘날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이제 그 종교의 역할이 저는 그러니까 사실 근대 사회가 출현하게 된 게 이제 사회개혁론을 들잖아요. 홉스나 그런 로크의 사회개혁론을 들면서 거기서 국가가 일종의 뭐 암묵적 계약이든 간에 명시적인 계약이든 간에 계약이 산물인데 그 계약이 전제 조건이 국가가 개인의 안전과 자유를 보장해 준다는 전제 조건이었잖아요. 근데 오늘날 국가가 과연 개인의 안전과 자유를 제대로 보장해 주고 있는가라는 그런 국가의 목적과 역할 그런 것들을 교회가
내지는 종교가 끊임없이 그 환기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회가.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근대 사회 목적이었던 그런 국가의 목적이 과연 현대 21세기에 계속 그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유지되고 있는가를 계속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 제기를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념적인 대립이 심하잖아요. 이념적인 대립이 심한데 저는 여기서 이제 특히 개신교도 그렇고 개신교 극우도 그렇고 가톨릭도 일부 극우가 있잖아요. 다수는 아니지만은 그리고 그런 대체로 보수적이죠. 예. 그런 식의 이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정치적 성향이 있는 성향이 섞여 있는 그리스도교가 공존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이 가톨릭이 이 보편적인 언어로 예를 들어서 공동선이라든지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연대성이라든지 이런 보편적인 언어로 그리스도교적인 어떤 제대로 된 방향성 있는 정책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뭐 사회적인 측면에서 교회가 그 사회 뭐 성장과 발전에 어느 정도의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제 그 단서가 좀 된 것 같고, 그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교회가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 모순적인 구조나 상황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사실 이제 같이 가야 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는 그대로 자기 거울로 이제 또 교회를 비추는 이야기로 좀 봐야 될 측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그 프랑스 혁명과 종교의 관계에 저자 모시고 필자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예. 다음번 방송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